공예박물관에서 진행되는 이번 전시 공예다반사는 우리 생활 속에 스며들어 있는 수많은 공예품들을 새롭게 조명하고 공예를 통해 일상 속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차를 마시거나 밥 먹는 일을 의미하는 다반사는 현재 예산일을 말하는 단어로 통용됩니다. 사실 이 단어의 유래가 된 불교적 의미를 찾아보면 참선 수행에는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차를 마시고 밥을 먹는 일상생활 자체가 곧 선의 수행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깨달음을 얻는다 라는 의미의 다반사에서 출발한 이번 전시는 주목받지 못하는 많은 공예품들의 본질을 살펴보며 일상 속 공예품에서 깨달음을 얻자라는 주제로 확장되었습니다. 공예는 실용성과 미의 양면을 조화시켜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공예품에 둘러싸여 살아가면서도 그것들이 너무 익숙하기에 되려 그 참된 의미를 발견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전시는 우리에게 단지 관상용으로 여겨졌던 박물관 전시장 안의 조선시대 공예품들이 당시는 어떻게 실사용되었는지 자세히 살펴보며 단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유용한 실생활품이었음을 다시금 깨닫고 이를 통해 공예품 속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깨달음은 분명 더 나아가 현실로 돌아간 우리들의 주위 공예품에게서도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이 전시를 통해 일상생활 속 물건도 소중하게 여기고 자세히 들여다볼 줄 아는 깨달음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기획 전시실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프롤로그 이어진 공예 시간 속 다반사라는 제목의 영상을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원형으로 제작된 디스플레이를 통해 마주보고 있는 두 가지 영상을 동시에 시청하실 수 있는데요. 각각 양쪽에서 과거와 현재의 평범한 집안에서의 일상생활 모습이 재생됩니다. 예를 들어 조선시대의 닭기를 이용해 차를 마시는 규수의 모습과 현대의 주전자를 이용해 커피를 끓여 마시는 장면을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슷하면서도 완전히 달라진 일상의 모습을 통해 우리 주위의 공예품은 또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영상을 계속 시청하다 보면 과거의 공예품과 현대의 공예품이 다른 듯 하면서도 결국은 이어져 있으며 우리 주변에는 언제나 공예품이 함께하고 있었다는 인식을 깨우게 됩니다. 이어서 일관 다랑아리 다반사관에서는 다양한 항아리들을 통해 공예에 대한 개괄적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전시의 대표 전시품인 국보 309호 다랑아리는 제작 과정에 있어서도 실용성과 미의 조화에 있어서도 아주 훌륭한 공예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랑아리는 조선시대 17세기 후반에 시작된 달처럼 풍만한 기형을 가진 유백색의 대형 백자 항아리를 말합니다. 국보로 지정된 것은 2007년이며 몸통의 둥근 곡선과 풍만한 형태가 마치 둥근 달과 같아 달 항아리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달 항아리는 해방 이후 화가 김환기와 미술사학자 최순우 등에 의해 붙여진 이름입니다. 최근에 지어진 이름인 만큼 그 이전까지는 공식 학명인 백자대호로 불리었습니다. 현대에 와서는 박물관의 전시장 속으로 들어온 백자대호가 달항아리라는 새로운 이름까지 붙여지며 유백색의 항아리가 가진 미적인 부분이 크게 강조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조선시대 사람들에게도 이 항아리가 달항아리였을까요? 이 항아리에 군데군데 묻은 갈색 얼룩들을 보면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갈색 얼룩들의 정체는 바로 간장으로 이 항아리는 평범한 간장 항아리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평범한 간장 항아리였을 때는 눈치채지 못했던 풍만한 몸체의 아름다움이 이제야 비로소 발견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이번 관에서는 이런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고자 합니다. 2관과 곧바로 연결되는 3관은 모두 생활 다반사로 이름 지어져 있습니다. 자세하게 나누면 여성들이 주로 사용한 안방의 공예품과 남성들이 주로 사용한 사랑방의 공예품으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공예품들은 사실 박물관의 유리창 안으로 들어오며 관상적인 의미만을 띠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과거로 돌아간다면 이것들은 모두 결국 누군가가 사용하던 실용적인 생활품이었을 것입니다. 저희는 그 점에 주목해 관람객들로 하여금 이 공예품들이 단지 아름다울 뿐 아니라 실용적인 물건이었음을 발견하기 위해 디지털 매체를 도입하였습니다.
어플을 직접 다운받거나 입구에 배치된 전자 디스플레이를 작품에 가져다 대면 어떤 식으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3D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관에서의 키워드는 여성, 안방, 장식 및 곡선미입니다. 안방은 한 집안의 중추적인 생활 공간이자 안주인의 전용 공간이었습니다. 대개 두 칸의 긴 방을 터서 넓게 활용을 하거나 때로는 중간에 장지문을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안방에서 볼 수 있던 공예품은 장롱, 문갑, 반다지, 경대, 빗접고비, 예물함, 바느질 상자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예품들은 그 집안의 경제적 형편에 따라 질과 양이 다르지만 기본적인 장롱과 상자류는 어느 집이나 두루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전시품들 몇 가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경대는 화장 도구를 보관함에 거울을 부착하여 만든 전통 목가구를 의미합니다. 경대는 윗면 뚜껑에 경첩을 붙여 꺾어 세울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 거울을 볼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아담한 실내 공간과 온돌 좌식 생활에 맞게 규격이 작고 이동이 용이한 형태로 제작되었습니다. 이 경대는 나비 모양을 한 경첩이 그 특징입니다. 그 외에도 물고기 모양을 한 자물쇠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외부에 화각이나 나전으로 장식하지 않은 경우에도 다양한 모양을 한 경첩과 자물쇠 등을 통해 장식성을 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갑은 보료 옆이나 창 밑에 두고 문서, 편지, 서류 등 개인적인 물건이나 일상용 기물들을 보관하던 가구를 말합니다. 안방에서 사용되는 문갑은 이처럼 꾸밈이 화려하고 재료 자체도 화려한 목재로 제작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화류목이 많이 사용되었으며 이처럼 자개를 정교하게 세공에 장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빗접은 머리를 빗거나 장식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보관하는 함을 말합니다. 이 빗접은 위쪽과 아래쪽에 긴 서랍이 있고 가운데 부분에 두 개의 서랍이 달린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바둑판 모양으로 나누어진 뚜껑의 윗면과 서랍 둘레에는 흰 솥불로 만든 띠를 대나무 못으로 박아 장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옆면과 뒷면 역시 가는 흰 뿔을 이용하여 면을 나누었는데 상단에는 꽃무늬를, 하단에는 장수를 상징하는 봉황, 꽃, 사슴, 소나무, 학, 매화 등 각종 무늬를 그린 화각판으로 장식하였습니다. 화각은 소의 뿔을 얇게 저며 반투명하게 만들고 그 안쪽에 광물성 안료로 무늬를 그린 후 나무나 대나무로 만든 물건 위에 덧붙여서 장식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제작 과정이 복잡하고 어렵지만 색채가 화려하고 장식성이 강하여 여성용품에 많이 이용되었습니다. 3관의 키워드는 남성 사랑방 직선미 소박함입니다. 사랑방은 바깥 주인이 거처하고 남자 손님 응접 등의 용도로 쓰이는 방으로 조선시대에 새로이 형성된 공간 개념입니다. 사랑방은 온돌, 좌식으로 되어 있어 천장이 낮고 실내 내부가 비교적 좁았습니다. 3관에서는 내부의 이동성을 고려하여 낮고 간결하게 제작되었으며 간소하게 설치된 문갑, 서안, 사방탁자 등 문방 가구를 살펴보실 수 있으며 그 외에도 배경 장식을 위한 병풍과 연적, 벼루 등의 공예품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선비 사대부들은 기교와 장식이 인위로 과다한 것을 천박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사랑방 공예품에서는 소재나 형태, 장식면에서 소박한 선비 정신을 엿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3관의 대표 전시품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3관에 들어오자마자 볼 수 있는 이 유물은 문방가구 중 하나인 사방탁자입니다. 사방탁자는 전통 목가구 가운데 가장 단순한 구조로 제작된 문방가구입니다. 폐쇄 형태를 띠는 대부분의 조선시대 가구와 달리 사방이 뚫린 탁자로서 개방감을 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간결한 형태와 함께 시원하게 트인 공간감은 좁은 실내 공간에서 부피감을 최소화해 주었습니다. 사방탁자는 단순하고 소박한 조형미를 내포하고 있어 이러한 조선시대 양반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방탁자 옆에 배치될 문갑은 낮고 가로로 길어 보통 두 가지가 쌍으로 배치되어 수직과 수평의 상호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진월대의 역할도 하였던 특성을 고려해 문갑 위에는 조선시대에 제작된 직선미와 소박함을 보여줄 수 있는
연적, 벼루와 언회본책이 전시될 예정입니다. 서한은 바닥에 앉아서 책을 읽고 글을 쓸 때 사용하는 전통 책상의 일종입니다. 사방 탁자, 책장 등과 함께 남성 공간인 사랑방의 대표 가구로 형저식 생활에 편리하게 제작되었습니다. 서한은 당시 온돌문화 시대에 따뜻한 바닥에 앉아서 서책을 보기에 편리하였습니다. 조각이나 색채에서 화려하게 장식된 안방 가구와는 달리 책상이라는 기능에 충실하면서 나무의 목리를 살려 담백한 멋을 잘 나타낸 서한에는 전통 선비 문화의 소박함과 검소함, 전통 목공예품의 절제미 등이 잘 드러납니다. 병풍은 장방형으로 짠 나무 틀에 종이를 바르고 종이 비단 3배의 그림을 그리거나 글씨 자수등을 붙이고 폭과 폭은 돌적이로 접합시켜 접었다 폈다 하기에 편리하도록 만들어집니다. 병풍은 접힐 때를 고려하여 2폭에서 12폭까지 모두 짝수로 제작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나볼 수 있는 에필로그관의 명칭은 기와다반사입니다. 지금까지 한옥 내부, 선조들의 생활 속을 따라가며 의미를 찾아갔다면 전시의 마지막은 한옥 외부로 시야가 확장되며 마무리됩니다. 특별히 한옥 지붕의 대표 소재 중 하나인 기와의 숨은 기술력과 예술성을 다양한 종류의 기와들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기와 다반사는 우리가 미처 의식하지 못하고 지나친 일상적인 물건들이 품은 가치를 발견하기 바라는 의도로 기획되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한옥 지붕이 주는 미적인 아름다움과 전통성의 매력을 느끼지만 빗물이 잘 흐르도록 하고 옥저의 부식을 막는 기와의 주 기능은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 선조들은 기와의 주 기능, 지속 가능성이라는 가치를 놓치지 않으면서도 지붕 곡선의 아름다움을 살리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했습니다. 쓰임과 아름다움 모두 포기하지 않았던 선조들의 노력 덕분에 오늘날 우리는 그저 한옥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와 다반사실의 주 유물은 암키와와 수키와 막새와 치미입니다. 돌출된 것과 오목한 것이 쌍을 이루는 암키와와 수키와가 번갈아 놓이는 이야기. 막새가 지붕 끝에 붙어 마무리되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때로 건물의 위험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었던 치미도 전시되어 있으며 막새 무늬를 직접 만져볼 수 있도록 하는 촉각 관람존을 통해 시각 장애인분들도 전시를 충분히 즐기실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전시 마지막 영상실에서는 기와장인들의 영상을 통해 기와의 기술성과 예술성을 생생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일상은 어쩌면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와 아름다움을 지키기 위한 많은 이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기와가 지붕이 되는 과정을 통해 여러분의 일상 속의 숨은 가치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저희 박물관 기획전시 동안 진행되는 체험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함께 만들어가는 박물관이 되기 위한 나만의 기와 만들기와 함께 기와 쌓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만의 기와 만들기는 준비된 틀과 찰흙을 이용해 다양한 무늬로 직접 찍어보거나 기와의 펜을 이용해 다양한 전통 무늬와 글귀를 적어보는 체험입니다. 준비된 틀에 그려진 전통 문양은 안양사지 유적에서 출토된 수막새 기와의 문양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또한 그림을 그리는 기와 역시 한옥 해체 부재를 재사용하는 것으로 업사이클링을 통해 환경에 대해 생각하며 또 새로운 작품으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고안되었습니다. 이렇게 제작된 기와들은 함께 기와 쌓기 프로그램을 통해 조형물 위에 기와를 하나씩 쌓아 시민들의 참여로 함께 지붕의 형태를 만들어갈 수 있게 제작되었습니다. 이번 전시 공예 다반사는 서울공예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11월 24일부터 2월 24일까지 3달 동안 진행됩니다. 이 전시에서는 대표 유물인 달 항아리를 비롯한 다양한 공예품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전시를 더욱 폭넓게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일상 속에 스며들어 있는 공예의 참된 의미를 찾아가면서 새로운 전환의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공예 다반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립중앙박물관 용산 이전 20주년 기념 특별전 뮤 놀다의 전시 기획을 맡은 박순빈, 이지은입니다. 전시는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전시관을 사용할 예정이고 기한은 용산 이전 20주년인 2025년 3월 2일 일요일부터 2025년 4월 30일 수요일까지 약 60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본 기획안의 순서는 전시 목적과 전시 공간 구성, 전시 공간의 세부 구성, 추진 방법과 연계 프로그램 안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시 목적입니다. 첫 번째로는 국립중앙박물관의 용산 이전 20주년을 기념하여 일상을 놀이로 환기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유물을 와유, 선유, 목유라는 놀이로 해석하여 관람객에게 색다른 감상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디지털 미디어를 사용하여 다양한 감각을 전달하는 무장의 전시입니다. 네 번째로는 목유도원도를 재해석한 공간 속에서 디지털 영상을 제공하여 관객에게 지속적인 유물에 대해 흥미를 유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전시 이후의 관객 참여를 통해 유물과 박물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두도록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전시 공간의 도면입니다. 전시 공간의 구성입니다. 본 전시는 놀다의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해석하였기 때문에 세 개의 관으로 공간을 구성하였습니다. 전시의 시작은 쉼에 빠져든다는 의미의 인몽입니다. 인몽을 지나 1관은 선비처럼 누워 유심히 즐기는 와유로 배치하였습니다. 주요 작품으로는 이 인문에 끝없이 펼쳐진 강과선, 강세항의 세환도, 백자 달 항아리, 문자도가 있습니다. 2관은 신선처럼 즐기는 선유로 구성하였습니다. 선유의 주요 작품으로는 김홍도의 파상 분선도, 일괄오봉도, 동안부 세화물을 새긴 거울, 삼수무늬 벽돌, 성자 인물연 주전자가 있습니다. 성비와 신선이 되었으면 한바탕 꿈에 빠져서 노는 3관 목유로 들어가게 됩니다. 목유에는 꿈과 기억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현대작가 5인을 배치하였습니다. 목유를 지나 에필로그인 강몽을 지나가면은 하나의 꿈 같았던 놀이가 끝나고 꿈에서 깨어나 현실로 나가게 됩니다. 프롤로그 인몽에는 유 놀다의 전시 서문과 디지털 미디어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유 놀다의 서문입니다. 유라는 글자에는 쉬엄쉬엄 가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놀이가 조급하여 설되게 노는 것이 아닌 쉬어가며 천천히 깊이 있게 즐기는 것을 말합니다. 수묵화 하나를 오래도록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안에는 검은색 한 자락의 산이 굽어치고 폭포가 흘러갑니다. 여백은 깊이를 알 수 없어 화복의 큰 봉우리를 모두 담습니다. 그림의 말미에는 우리와 같이 강산을 즐기고 있는 사람도 볼 수 있습니다. 붓질 한 번에 담긴 여유와 손짓 하나에 담긴 상상을 유람하여 제대로 놀아보시길 바랍니다. 인몽은 유 놀다 전시를 즐기기 위한 프롤로그 공간입니다. 마치 꿈으로 들어가는 듯한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벽 전체에 미디어 아트를 이용한 전위 공간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영상의 내용은 물결에 빛이 비치는 영상과 향 연기가 피어오르는 영상, 구름이 흘러가는 영상을 5분 길이로 반복 재생할 것입니다. 높은 소리를 청아하게 연주한 청성곡을 대금 독주로 연주한 음향을 작은 소리로 틀어 공간에 몰입감을 줄 예정입니다. 외부와의 흐름을 막기 위해 암막 흡으천으로 빛과 소리를 차단할 것입니다. 1관 와유입니다. 와유는 중국 남조 송나라 사람인 종병의 글에서 유래한 말로 몸을 가만히 두고 누워 정신으로 떠나는 여행이라는 뜻입니다. 성우 이익의 와유젓발에서도 와유라는 말은 몸은 누웠으나 정신이 논이는 것이다 라고 와유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와유 전시에서는 선비가 되어 와유를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전시를 준비했습니다. 1실 문방사후에서는 선비가 와유하기 위해 필요했던 도구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실 공예 완상에서는 옛 공예품을 천천히 돌아가며 볼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3실 와유에서는 산수화를 위주로 안견의 초기 작품과 이인문, 강세항의 그림 등 국보 위주로 전시하였습니다. 4실 산수소유에서는 최북과 심사정, 김수철의 산수화 위주로 전시하였습니다. 작품의 배치도입니다. 유 놀다의 일부 와유는 4개의 전시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실은 선비의 삶을 알 수 있는 문방사후전으로 문방사후와 문방도를 더불어 옛사람들이 가벼운 편지를 보낼 때 종이를 꾸미던 시전지판과 시전지를 함께 마련했습니다. 또한 조선시대의 문인 이호와 박제가 김정희의 문집을 함께 배치했습니다. 이 실은 공예품을 와유하는 전시로 청자, 분청, 백자를 시대적으로 배치하였습니다. 내부의 자재는 원 2개를 겹쳐 나타내었는데 이는 천원지방을 모티브로 하늘을 표현한 것입니다. 중심이 되는 달항아리가 구름에 떠있는 듯한 느낌을 모던하게 해석하여 나타내었습니다. 3실은 와유의 메인관으로 정선의 초기작인 신묘년 풍악도착과 강수양 필 병도, 김정희 필 세안도와 이인문의 강산무진도를 전시합니다.
내부에 가로폭이 긴 타원형의 가벽을 설치하여 각 벽에는 선수화를 전시하고 내부에 의자를 설치하여 와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실은 지정문화재가 아닌 선수화를 전시하였습니다. 최북과 심서정, 김수철의 선수화 등을 전시하여 마지막까지 천천히 그림을 와이하며 보도록 하였습니다. 장별 디스플레이 구성입니다. 1관의 이실인 공예 완상이 디스플레이 예상도입니다. 와유의 주요 작품입니다. 1실의 문방사호의 주요 작품인 문방도입니다. 2실 공예 완상의 주요 작품인 다랑아리입니다. 3실 와유의 주요 작품인 이문에 끝없이 펼쳐진 강과 산과 광세안의 세안도입니다. 4실 산수소유의 주요 작품인 김수철의 겨울선수입니다. 2관 선유입니다. 선유란 신선이 되어 자유로이 논린다라는 뜻으로 기원전 4, 5세기경부터 유행하던 신선사상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고려와 조선에서는 신선사상을 현실 속에서 구현하고자 했고 그에 따라 거울과 수막새, 그릇에 신선이 논리던 박산, 삼신산, 곤륜산 등 신선과 관련된 문양들을 많이 그려넣어 드러냈습니다. 옛 사람들이 신선을 꿈꾸며 현실 속에서 그려낸 신선들을 보며 함께 신선을 그려봅니다. 이후 놀다의 2부 선유 전시회는 이와 같이 신선이 되어 선유를 유유자적 즐길 수 있는 전시를 준비했습니다. 1실은 현과 주연으로 김홍도 필 파산공선도의 디지털 미디어와 원화를 필두로 신선과 관련된 시들을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2실은 백일 비승으로 신선 사상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신선 문양에 그려진 다양한 생활용품을 보여줍니다. 3실은 선유로 도자기와 나전, 금속 등 다양한 물성으로 해석된 신선이 그려진 기물을 볼 수 있습니다. 4실은 화채 선령으로 신선과 신선령의 그림이 화려하게 채색되어 전시관 전체를 신선들과 연애를 즐기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작품 배치도입니다. 이후 놀다의 2부 선유는 4개의 전시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실은 와유와의 흐름을 쉬어가기 위해 군선도의 디지털 미디어 아트를 와유와 이어지는 공간의 바닥에 빔 프로젝트를 이용해 영상하여 신선의 공간에 들어가는 전시의 느낌을 만들었습니다. 그래픽을 지나 전시관에 입장하면 군선도의 실물을 보여주어 신선의 공간에 들어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선과 관련된 시들을 병품의 형태로 보여주어 천천히 걸어가며 신선 사상에 대해 문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이 실은 도교의 문서, 삼국시대에 쓰였던 오리 모양 토기 등 3, 4세기의 유물을 본 뒤 청동거울과 벽돌 등을 시대순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삼국시대에 크게 유행했던 신선사상을 볼 수 있고 또한 문양에 그려진 다양한 의미들과 신선사상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텍스트로 보여줄 것입니다. 3실은 선유의 메인관으로 국보천자, 인물형 주전자와 신선과 관련된 문양이 시문된 청자, 금속 나전 등 다양한 재질의 유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려와 조선의 사람들이 생활 양식에서 보이는 신선과 관련된 다양한 공예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행을 떠나듯 설치된 가벽을 돌아가면 청아백자를 보여주어 시대에 따른 신선 문양의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요지연도를 중심으로 다양한 도교, 신선사상과 관련된 서화들을 전시합니다. 신선들의 잔치에 온 것처럼 전시관의 3면을 서화 유물로 배치할 것입니다. 장별 디스플레이 구성입니다. 2관이 의실과 3실의 디스플레이 예상도입니다. 선유의 주요 작품입니다. 1실의 주요 작품인 김홍도의 파산 공선도입니다. 2실의 주요 작품인 산수무늬 벽돌입니다. 3실의 주요 작품인 동안구 서왕물을 새긴 거울입니다. 4실의 주요 작품인 청자 인물형 주전자입니다. 마지막으로 5실의 주요 작품인 1월 오봉도입니다. 이후 놀다의 3부 몽유 전시입니다. 이 세상 어느 곳을 도원으로 꿈꾸었나 은자들의 옷차림새 아직도 눈에 선하거늘 그림으로 그려놓고 보니 참으로 좋을시고 천년을 이대로 전하여 봄직하지 않은가 3년 뒤 정월 초하루 난 밤 치지정에서 다시 이를 펼쳐보고서 짓는다. 600년이 지나 다시 꿈을 이어봅니다. 많은 것들이 변하고 바뀌었지만 안견의 그림은 여전히 전해집니다. 꿈결을 그대로 옮겨 적은 그림은 한 봄의 무릉을 그대로 잘라왔습니다. 복숭아꽃이 물결을 타고 어부에게 전해지듯 옷의 빛깔의 꿈속으로 신선 노름을 떠나보는 게 어떨까요? 몽유는 안견이 꿈꾼 몽유도원도를 토대로 전이 공간을 구성하였습니다. 몽유도원도 속으로 들어가 몽유도원을 유람하면서 미래의 꿈을 표현하는 현대작가들의 작품을 볼 수 있습니다. 전이 공간의 안쪽에는 외부와 분리된 원형 공간을 마련하여 내부에는 몽유도원도를 재해석한 몰입형 디지털 미디어 아트 전시를 보여주며 공간의 내벽 전면을 터치스크린으로 하여 관람객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천장은 거울을 설치하여 환상적인 공간을 끊임없이 반사시켜 시각적으로 확장하는 효과를 받습니다. 작품 배치도입니다. 몽유의 디스플레이 구성입니다. 안견에 몽유도 원도를 재해석하여 반투명한 선면을 겹쳐 몽유도 원도를 표현하였습니다. 천의 하단 부분을 산의 실루엣과 같이 재단하여 산을 요람하는 분위기를 연출하였습니다. 몽유의 주요 작품으로는 곽영호 작가의 기억의 지속과 손대현 장인의 난각 건칠 다간 항아리, 김동해 작가의 일상의 전경, 박홍구 작가의 바람이 불어오면, 최정화 작가의 짓것이 있습니다. 강몽은 이후 놀다의 전시 마무리 여운을 주는 에필로그입니다. 꿈에서 서서히 깨어나는 이미지를 선사하기 위해 벽면 전체에 조명을 이용하여 전이 공간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나뭇가지 사이로 새어들어오는 빛을 연상시켜 환상적인 분위기를 표현하고 음향으로는 황병기의 밤의 소리를 은은하게 틀어 몰입감을 마지막까지 유도합니다. 끝맺은 말에는 소설 구운몽의 일부가 적혀 있습니다. 말을 마치지 못하여서 구름이 걷히니 호승이 간 곳이 없고 좌우를 돌아보니 팔랑자가 또한 간 곳이 없는지라. 정이 경황하여 하더니 그런 높은 데와 많은 집이 일사에 없어지고 제 몸이 한 작은 암자 중에 한 포단 위에 앉았으되 향로의 불이 이미 사라지고 지는 달이 창에 이미 비치었더라. 신선인 화자가 꿈에서 깨어나는 장면으로 관람객이 정말 신선이 되어 유람한 후에 구운몽의 화자처럼 꿈에서 깨어남을 빗대었습니다. 공간의 세부 구성입니다. 각 장의 색상 리스트로 전시 분위기에 맞게 채도와 명도가 낮은 색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기본 글씨체는 가독성이 좋은 어도비 명도 STD-M입니다. 서문은 같은 글씨체의 55포인트로 설명 패널은 동일한 글씨체의 27포인트, 20포인트로 정하였습니다. 내부 마감은 몰입감이 필요한 공간인 계급부와 몽유에는 5400mm로, 개방감이 필요한 공간인 와유와 선유에는 4000mm로 가벽을 설치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바닥재는 놀다 이미 완전히 몰입될 수 있도록 벽재보다 한 톤 어두운 러그를 전반적으로 거실에서 배치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전시장 온도는 가장 취약한 서화에 맞추어 온도는 13, 26도, 습도는 55도, 65도로 서늘하게 유지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서화가 없는 분리된 전시장에는 온습도 제어기를 통해 각 유물의 재질에 맞는 온도를 따로 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전시장의 조명은 전반조도 50에서 100 룩스, 5000켈빈으로 정하고 간접 조명을 수직 면으로 조도를 부여하여 같은 색상인 벽과 바닥을 빛의 꺾임으로 구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써 전반적으로 어둡고 차가운 분위기를 연출하여 작품의 온도에 집중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서문과 작품 조명은 에르코 이클립스 인트랙 더 아트 오브 일루미네이팅 12와트 1260 루멘으로 정하였습니다. 스포트라이트는 조리개를 이용하여 작품과 서문에 맞게 모양을 변경하여 실물이지만 마치 모니터를 보는 듯한 느낌을 연출하였습니다. 범각 30도, 조명과 벽, 그리고 작품의 거리를 관람객 집중 포인트로 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포스터입니다. 와유관의 포스터는 와유의 주요 작품인 이인문의 강산무진도를 재해석하여 나타내었습니다. 선유의 포스터는 선유의 주요 작품인 1호 로봉도를 변형하여 만들었습니다. 몽유는 전시관의 이미지를 모던하게 나타내어 만들었습니다. 투명 포스터로 인쇄하여 사진을 찍어 SNS에 국립중앙박물관 굿즈샵을 인용하면 상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계획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전시의 지속적인 관심과 홍보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유 놀다의 전시 리플렛입니다. 다음은 추진 방법입니다. 시공업체로는 K+를 선정하였습니다. 유물은 국립중앙박물관의 소유 물품으로 유물관리 시스템을 통해 진행됩니다. 외부 작가의 경우 보험을 통해 작품의 안전을 보장할 예정입니다. 연계 프로그램은 국립중앙박물관의 외부를 이용한 야외 공연과 체험, 연령대별로 전 연령이 참여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 성인 대상 프로그램,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으로 준비하였습니다. 공연으로는 국립공화관의 대금산조 오케스트라 공연과 국립무용관과 협업하여 무용공연, 묵향을 재구성하여 문화공연을 할 예정입니다. 공연은 무료 공연으로 시간대별로 진행하여 사전 예약이 없이 관람할 수 있습니다. 장소는 국립중앙박물관의 열린마당입니다. 체험은 신선 노름 체험하기로 차 마시기와 와유 체험하기인 생각 비우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거울목과 팔각정입니다. 이는 유료 체험으로 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예약으로 진행됩니다.
성인 대상의 프로그램으로는 동국대 사학과 최현식 교수의 도교와 공예 세미나 강연과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의 와요 선비의 삶 세미나 강연을 계획하였습니다. 이는 무료 프로그램으로 사전 예약을 통해 진행됩니다. 어린이 대상의 프로그램으로는 가야토기인 오리 모양 그릇 캐릭터를 가오 주인공으로 하여 어린이 연극을 구성하였습니다. 이는 유료 프로그램으로 사전 예약을 통해 진행됩니다. 장소는 국립중앙박물관의 소극장입니다. 손주들이 사용한 문방사호를 이용하여 수묵화 그리기 체험을 계획하였습니다. 장소는 국립중앙박물관의 교육관입니다. 유료 프로그램으로 동반자의 동행과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국립중앙박물관 용산 이전 20주년 기념 특별전 유놀다 전시의 기획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립현대미술관 특별전시 눈으로 바라본 사회를 기획하게 된 고수민 전민수입니다. 이 전시는 사회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과 변화를 이루고자 했던 사회, 그리고 그 변화를 통해 사회 공동체에게 어떤 가치를 부여하고자 했는가에 대해 감상자들로 하여금 작품을 눈으로 바라보는 경험을 통해 사회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과 의미를 찾게 하고자 기획된 전시입니다. 전시는 1부 바라보다, 2부 변화하다, 3부 이어지다, 총 3부로 이루어지며 동선은 이러합니다. 사회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모든 형태의 인간 집단을 의미합니다. 가족, 마을, 조합, 교회, 계급, 국가, 정당, 회사 같은 게 그 주요 형태입니다. 우리는 모두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현 시대를 살아갑니다. 사회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을까요? 프롤로그를 장식하는 첫 번째 작품은 허혜욱 작가의 시선입니다. 시선은 유리공예 작품이며 투명하고 빛이 투과되는 유리는 따뜻함과 차가움, 부드러움과 날카로움, 영원함과 순간성 등의 이중성을 지닙니다. 작가는 이러한 유리의 이중성이 사람의 마음속 심리와 닮았다고 생각하여 유리라는 소재를 선택했고, 이 작품을 통해 본격적인 전시에 앞서 개인이자 구성원인 우리가 이중적인 시선을 갖고 있지 않은지 성찰하게 하며 좀 더 투명한 마음으로 전시를 관람하게 하고자 하는 의도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규철 작가의 자폐적인 문입니다. 안규철 작가는 문을 소재로 즐겨 다루는데 이 작품 또한 자폐와 문을 결합하여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문은 외부와 내부의 소통을 목적으로 하여 존재하지만 이 작품에서 문은 사방으로 나 있어서 결국 소통을 막아버립니다. 이를 통해 개인을 중시하는 현대인들의 차단된 소통을 나타내고자 작품을 선정했습니다. 본격적인 전시로 들어가 1부 바라보다입니다. 1부에서는 사회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들을 담은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으며 전시실은 차분하고 냉정한 그레이 톤으로 디자인하였습니다. 첫 번째, 송번수 작가의 미완의 면류관입니다. 흑백 테피스트리를 푸른색으로 재제작하였으며 날카로운 가시가 특징인 공예 작품입니다. 작가는 가시를 통해 자아의 표현, 사회 비판, 그리고 종교적 영역에서의 제의적 의미를 담고자 하였습니다. 날카로운 가시는 부드러운 섬유로 제작되어서 상반된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이는 고통과 희생, 상처와 치유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안규철 작가의 안경입니다. 이 안경은 불투명한 대리석 안경알 5개가 끼워져 있습니다. 작가의 다른 작품으로는 철로 만들어진 초콜릿 등이 있는데 작가는 일상적인 사물에 역설적인 이야기를 부여하여 고통과 부조리로 가득한 현실에 대한 체념적 발언을 시적으로 드러내고자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1부의 주요 작품으로 최수황의 날개입니다. 작가는 평범한 사람들과 그들이 살아가는 사회에 관심을 가졌는데 이 작품은 집단적 가치에 의해서 무시되거나 희생된 개인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고자 제작되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날개가 수많은 손들이 모여서 만들어져 있는데 이는 알 수 없는 사람들의 노력이 모인 것이며 사회에서는 숭고한 희생이라고 칭송하기도 하지만 개인의 입장에서는 잔인한 희생일 수도 있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다음은 송선수 작가의 공습 경보입니다. 공습 경보는 판화 기법으로 만들어졌으며 가스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각각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 색들은 공습 경보의 단계를 나타내었으며 작품을 만든 1974년 당시 어딘가로 대피해야 할 것만 같은 우리나라의 상황이 공습 경보 직전의 상태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여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1부의 마지막은 웹 베이스 아트로 노재훈 작가의 총알을 물어라입니다. 총알을 물어라는 전쟁에서 부상을 입은 군인에게 군의관이 한 말에서 따온 말이라고 합니다. 폭격기 조종사와 조종사의 불안한 표적 응시를 보여주며 이는 정치, 폭력, 역사를 응시하는 것에 대한 구조적 불안정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2부 변화하다입니다. 2부는 이러한 시각을 바탕으로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했던 구성원과 개인의 비판을 통해 가치 판단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있는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회를 냉정하게 바라보는 작가들의 시선을 나타내고자 차갑고 어두운 남색의 벽면이 활용됩니다. 2부는 비디오 작품으로 시작됩니다. 조나단 호로비츠 작가의 아포칼립토 나우입니다. 다큐멘터리와 여러 영화에서 발췌한 장면들을 조합해서 만들어진 작품으로 할리우드 재난 영화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진, 홍수, 지구온난화, 전쟁, 테러 등의 역사 속 인류가 겪은 재난과 위협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조습 작가의 스비를 살려내라입니다. 조습 작가는 주로 한국 현대사에 지나간 주요 사건 혹은 개인에 대한 폭력을 패러디하는 작업을 하는데 이 작업은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된 이한열의 죽음을 그린 최병수의 걸개 그림 장면을 연출한 사진입니다. 여기서 쓰러진 청년은 월드컵 응원 티셔츠를 입고 있는데 작가는 15년 전 민주항쟁과 2002년 월드컵 인파가 중첩되면서 민주항쟁의 장소가 스포츠 열광으로 잊혀지는 변화를 비판하고자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김순기 작가의 가시오 멈추시오입니다. 작가는 아시아를 여행하면서 여러 지역을 마주치고 유럽에 머물게 되면서 아시아의 변화상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대응합니다. 작가는 교토의 기요미즈데라, 대만의 국립고궁박물원, 그리고 한국의 종로와 서울역 등을 일기처럼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은 2부의 주요 작품인 신영성 작가의 코리안 드림입니다. 벽면에 쭉 전시된 벽걸이 선풍기는 총 65개로 이 선풍기들은 망치나 전기톱 등으로 파괴돼서 원래의 기능을 상실하였습니다. 이는 쓸모없어진 사물에게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면서 잃어버린 시간과 역사의 회복을 바랬던 작가의 바람이 담겨있는 작품입니다. 2부의 마지막 작품은 자크 블라스 작가의 얼굴 무기화 세트입니다. 비디오와 플라스틱 마스크, 디지털 프린트가 같이 전시되어 있는데 가면은 사람들의 얼굴 데이터를 종합하여 만들어졌으며 안면 인식 기술에 내재한 사회적 불평등 및 통제에 저항하고자 하였습니다. 앞선 작품 등을 통해서 냉철하고 차가운 작가들의 시각을 경험하게 됐는데요. 이러한 비판을 통해서 작가들은 어떤 사회를 만들고자 했을까요? 마지막 3부 이어지다는 변화 끝에 만들고 싶었던 우리의 사회, 공동체 속 연결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전시의 대표 작품인 백남준의 다다익선입니다. 모니터 1003대로 이루어진 이 작품은 10월 3일 개천절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1960-70년대 비디오 예술은 TV 체제를 해체하였고 1980년대에는 재구성하였습니다. 비디오 예술은 현실을 재현하기보다는 현대인의 담화, 사고, 형태의 양상을 바꿔버리는 이미지를 산출합니다. 다다익선을 감상하고 나오시면 벽면에 나무 액자의 손자수로 장식된 도로시 M. 윤 작가의 12달 한국 요술봉 작품입니다. 작가는 어머니의 꿈을 계기로 암을 발견하게 되는데 어머니가 꿈을 꾼 순간을 마법이라고 생각했으며 항암 치료를 받으며 주사를 맞을 때 색동 불꽃이 터지는 듯한 이미지를 보았다고 하며 가장 힘든 순간 보았던 그 아름다운 색감의 색동으로 요술봉 시리즈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는 고통에 처해 있는 수많은 이들을 요술봉으로 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담은 따뜻한 작품입니다.
다음은 황규백 작가의 발레 슈즈와 손입니다. 삶의 주변부에 존재하는 소소한 생물과 무생물의 은밀한 대화, 무심코 놓아두었던 기억과 현재의 만남이 작품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감상자들로 하여금 관계와 기억에 대한 의미를 일깨워주고자 합니다. 1부 바라보다, 2부 변화하다, 3부 이어지다를 통해 공동체와 사회에 대해 인식하게 되고 사회 일원으로서 방향을 제시하게 됩니다. 에필로그는 다음의 작품으로 장식됩니다. 송번수 작가의 I Love DMZ입니다. 1990년대 초중반 비무장지대 DMZ를 천연 상태로 보존하자는 문화운동이 일어납니다. 이 작품은 당시 전시되었던 작품이며 생태공원으로서의 DMZ의 소중함과 남북의 평화에 대한 가치를 담고자 한 작품입니다. 사회는 가족, 회사, 마을을 넘어서 국가의 형태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관객들로 하여금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을 더욱 넓혀주면서 전시가 마무리됩니다. 안녕하세요. 국립한글박물관 전시기획을 맡은 학예사 김혜수 최유정입니다. 이번 전시는 한글을 잊은 당신에게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라는 제목의 기획 전시입니다. 전체적인 전시 기획 의도 및 전시 계획을 소개해드린 후 제작한 포스터와 리플렛 소개, 그리고 각 전시관의 세부적인 안내 및 소장품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전시를 위해 각 기업에 요청드린 협조 공문을 첨부해 놓았습니다. 2023년은 한글 창제 580돌, 한글 반포 577돌이 되는 해입니다. 한글 창제일은 한글의 첫 모습이 완성된 뜻깊고 소중한 날입니다. 한글 창제일을 기리는 것은 옛것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닌 한글 창제 정신에 담긴 다른 생각, 새로운 생각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자는 뜻으로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맞춤법 논란, 문해력 논란은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이는 비단 한 세대의 문해력을 탓하거나 무분별한 외국어, 신조어 사용을 탓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어는 속한 사회나 시간에 따라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우리 삶 속에서 늘 함께 해온 한글의 가치와 의미를 재조명해봅니다. 포스터와 전시 리플렛은 한글 교정 부호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제작했습니다. 포스터는 패브릭으로 인쇄하여 전시장 외부와 가로등에 설치하여 홍보용으로 쓰일 예정이며, 리플렛은 2단 접지로 만들어 전시실 입구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전체적인 전시 도면을 보여드리면서 프롤로그부터 에필로그까지 전시 동선과 내부 공간을 간략하게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보여드릴 모든 자료는 전시 동선에 따라 구성했습니다. 우선 전시장에 들어서 가장 처음 만나는 부분에는 580도를 맞은 한글을 기념하는 영상과 함께 전시에 대해서 간략한 소개글이 있을 예정입니다. 일부 전시는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라는 소제목을 가진 전시를 기획하였습니다. 2부는 사랑하는 조선어에게라는 전시를 기획하고 3부에서는 교보생명과 네이버의 지원을 받아 해당 기업이 진행 중인 한글 캠페인 및 사업을 아카이빙하는 한글 아름답게라는 전시관을 기획했습니다. 마지막은 에필로그로서 한글이 걸어온 길을 따라 라는 전시를 기획했습니다. 일부 전시에서는 인터넷 기사를 포함한 뉴스 및 신문 기사들을 아카이빙한 전시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1443년 음력 12월 한글이 창제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우리말이 존재하지 않아 한자만 존재하던 문자 생활의 불편을 근본부터 극복하기 위해 사용하기 쉬운 우리의 고유한 글자가 절실했습니다. 이에 한글을 만들어 지금까지도 우리는 일상생활의 자유로운 사고를 편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지만
현재 한글은 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세대별로 한글의 올바른 사용보다 외래어, 줄임말들이 빠르게 탄생하고 소비되며 오남용 실태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언론사들은 이러한 실태를 파악하여 일상 속에서 파괴되는 한글의 사용에 대해 다룹니다. 프롤로그를 지나 맞이하는 공간의 첫 번째 벽에서는 인터랙션 설치 작품을 통해 관람객들의 일상 속 경험을 떠올려 보면서 잘못된 한국어 사용 문제에 대해 떠올릴 수 있는 시작점입니다. 일부 영상관에서는 한글 운동의 주축이었던 조선어 학회의 역사를 담은 영상을 상영합니다. 한글 맞춤법이나 문해력 등에 현재 대두되고 있는 한글과 관련된 문제를 다룬 뉴스 영상물과 인터넷 기사와 신문 등의 자료를 다룹니다. 일부 전시실은 3D로 제작한 이미지를 통해 보여드립니다. 벽면에는 인터넷 기사들을 패널로 제작해 액자식으로 구성할 예정이며 중앙 사각기 등의 모든 면에 스크린을 설치하여 뉴스를 시청합니다. 서랍형 전시대를 제작하여 관람객들이 직접 관심 있는 자료들을 꺼내볼 수 있습니다. 일부 전시가 끝나는 지점에서 연표를 따라 걷게 되면 조선어 학회와 서울대학교 국어연구회가 활동했던 과거로 도착하게 됩니다. 2부 전시에서는 국어 교과서와 조선어 학회가 편찬한 한글 잡지, 각종 사전과 맞춤법 표기안 등 국립한글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서적을 중심으로 전시가 구성될 예정입니다. 이에 1908년 당대의 지식인들이 민족의 문명을 깨치고 나라의 주권을 지키고자 조선어 학회를 세웠습니다. 창립 초기부터 한글학회의 활동은 우리 말글의 수어와 연구 그리고 보급을 통해 민족의식 고취에 목표를 두고 있었습니다. 광복 후에는 한글 문화와 국어학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며 우리 말글의 규범을 만들고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우리 말과 글의 체계를 세우고 보급하며 한글의 중요성을 알렸습니다. 그 이후 서울대학교 국어운동학회에서는 고운 이름 자랑하기 대회를 개최하여 순우리말을 알리며 한글을 지키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전시관에서 가장 처음 만나는 소장품은 국어교과서입니다. 국립한글박물관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에서 발행한 중등교육 국문법 교과서를 포함한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교육과정을 반영해 각종 출판사에서 발행한 다양한 국어교과서를 수정하고 있습니다. 2부 전시관 중앙에서는 조선어 학회가 편찬한 한글 잡지를 1권부터 12권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해당 이미지는 1932년 5월 1일 조선어 학회에서 발행한 월간 한글 창간호로 총 39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 말군의 기영 니은, 철자번 통일 문제를 앞에 놓고 한글 글씨에 대하여 등의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잡지는 개별 전시대를 사용했고 상세한 정보는 중앙의 디지털 패널에 담겨 있습니다. 다른 대표 수상품으로는 조선어 학회 조선말 큰 사전입니다. 이 국어 사전은 총 6권으로 발행되었습니다. 개정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은 기존 맞춤법 통일안을 1946년 개정하여 한글 맞춤법 및 문법 체계 통일안으로 발행되었습니다. 표준어와 문장 부호가 부록으로 함께 실려 있습니다. 1946년 기준 현재 서울의 직류 사회에서 쓰는 말을 표준말로 삼았다고 총론에서 밝히고 있으며 오늘날 우리가 쓰는 맞춤법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앞서 소개한 소장품 이외에도 다양한 한글 사전과 맞춤법 표기안을 관람객이 이동할 동선에 따라 전시하고 있습니다. 2부 전시관 내에 구성되어 있는 체험 부스 내에서는 서울대학교 국어운동학생회에서 주최한 고운 이름 자랑하기 대회를 재현한 체험 부스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포토존을 포함하여 고운 이름 자랑하기 대회 관련 소장품들을 함께 전시할 예정입니다. 서울대학교 국어운동학회에서는 국어운동의 일환으로 주최한 고운 이름 자랑하기 행사 안내서입니다. 1976년 10월 11일 발행되었으며 서울대학교 국어운동학회는 1967년 처음 고운 이름 뽑기 행사를 주최하였고 1972년부터 행사 이름을 바꾸어 1986년까지 모두 17번 개최하였습니다.
이 소장품들을 앞서 보여드린 이미지와 함께 체험 부스에 전시할 계획입니다. 과거의 한글을 지키기 위한 운동과 노력들이 존재함에도 현 시대의 한글 파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기업과 개인은 심각성을 깨닫고 과거와 다른 방식으로 한글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글 아름답게 캠페인을 진행하여 한글 디자인을 계속하며 한글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손글씨 자랑하기, 한글로 작성된 현판 등을 보여주며 한글의 본질을 지켜나갑니다. 3부 전시관에서는 교보생명과 네이버의 지원을 받아 현대에 진행되고 있는 한글 관련 사업 및 캠페인 자료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교보생명 광화문 글판은 서울 종로구 세종로 내거리 교보생명 사업 외부에 내걸린 대형 글판으로 교보생명 신용호 창립자의 제안으로 1991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초기에는 계몽적이고 직설적인 문구가 대부분이었으나 1998년부터 시나 노래 가사 등 감성적 글귀들이 많이 사용되기 시작했고 여기에 문구를 표현할 수 있는 글씨체와 디자인이 접목되면서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가벽으로 설치된 전시장에는 지금까지 사랑받았던 현판들을 축소해서 보여줍니다. 한글화된 지식과 정보를 기반으로 성장했고 한글 정보가 가장 많이 생산되는 곳, 네이버는 지식의 소통을 위해 한글을 생각하며 한글의 시각화 개선을 위해 글꼴을 나누어 배포하고 한글 문서 사용 환경과 온라인 세상에 한글로 표현되는 생각과 정보가 많아지길 바라며 한글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나눔 글꼴체 배포를 시작으로 한글 디자인 제품 출시, 손글씨 공모전 진행, 타이포 잔치 참여와 후원 및 다양한 참여 행사, 한글 간판 지원 사업 등을 진행하며 활발한 캠페인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시작된 네이버 한글 아름답게 캠페인의 주요 사업 자료들을 중앙 전시대와 벽면에 배치했습니다. 에필로그에서는 시민들이 가장 사랑한 교보생명 광화문 글판 문구를 선정해 출구로 나가는 길목에 대형 작품을 설치했습니다. 다시 한번 작품을 통해 한글의 소중함과 문구들이 주는 감동을 전달하며 전시가 마무리됩니다. 마지막으로 3관 전시를 준비하며 교보생명과 네이버 문화재단에 보냈던 업무 협조 공문을 첨부했습니다.